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김대영입니다. 조금 전에 아주 생소한 국제 표준을 들어보실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원이라고요. 저희가 5G LTE 알지만은 그걸 만든 3GP는 잘 모르거든. 3GPP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GS1이라는 게 한 50년 동안 글로벌 산업에 아주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표준기구 자체가 민간 비영리 표준기구인데 아마 그 규모로 봐서는 아마 최대 규모였던 그런 국제 표준기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표준이 5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바코드, 유통, 물류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EPC 글로벌이라는 또 표준이 만들어지면서 IoT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터넷, 그리고 오늘 많이 내일도 듣게 될 어떤 플랫폼 서비스, 그 중간에 위치한 어떤 글로벌 큰 인프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례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인데요.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IT 슬롯 매니지먼트 리뷰에 보시면은 뭡니까 저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금도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죠? 전쟁이 러시아랑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그런 변화에 사실은 기업들이 대응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테크니컬하게 좀 보면은 IBM에서 AI나 뭐 자동화 기술들, 클라우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뭐 지능형 워크플로우라든지 의사결정도 더 스마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을 하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BM에서 정의한 그 디지털 전환 기술을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런 사물들. 그리고 많은 또 사물 인터넷은 자신이 센싱한 이런 데이터들을 뭐 5G라든지 통신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클라우드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도 요즘 보면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죠.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또는 효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그 데이터 자체가 여러 국가, 여러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서로 못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또 요즘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 들은 디지털 트윈, 이런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그 디지털 전환에 널리 활용이 되는 어떤 그런 IT 기술들이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메인 지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AI 네이버랩의 하정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GS1이라는 국제 표준 기구는 국제 표준도 하지만은 다양한 어떤 글로벌 산업의 리더들, 얼라이언스, 기업들이라든지 함께해서 그들의 도메인 지식과 그다음 표준 기술들을 합쳐서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산업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EU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유럽 여행 가려면은 여권 필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품을 유럽에 팔려면은 제품도 여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 번호도 있어야 되고 제품 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바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권 정보들, 그리고 걔네들이 생산부터 그다음에 물류 유통해서 유럽까지 도착할 그런 어떤 그런 이력 데이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여권법이고요. 또 하나가 EU의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작년에 통과되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역시 그 공급망에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상품의, 제품의 생산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순환 경제죠, 그죠? 요즘은 탄소 중립이든 기후 대응 때문에 순환 경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딜로이트 자료 올해 4월에 나온 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혜성 표준이 인프라로 활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길래 이렇게 이제 EU에서 또 다양한 국가나 그다음 국제기구 채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이현배 팀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바코드는 BBC가 몇 년 전에 선택한 현대 경제를 바꾼 50가지의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코드를 국제 표준화하는 기구가 이제 GS1인데요. GS1은 보시다시피 이제 바코드, 뭐 EDI, 이제 RFID, 그리고 RFID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물 인터넷 기업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이제 오토 아이디 랩스라고요. 이제 MIT 캠브리지, 뭐 주리공대, 그다음에 개요 후단 유니버시티 6개국의 대학들과 같이 원래 사물 인터넷 용어가 이제 오토 아이디 센터, 오토 아이디 랩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GS원과 이제 국제 표준 기술들을 만들고 전 세계에 어떤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1의 로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GS1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들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철도도 있고요. 유럽 철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유럽 철도, 스위스, 프랑스, 독일 그들 간의 데이터 교환은 GS1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운도 있고 항공도 있고 그죠? 뭐 자동차 오른쪽 가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도 있습니다. 아까 RFID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의류가 가장 많이 쓰고요. 그렇지만은 더 많이 쓰는 분야들은 우리 뭐 BMW라든지 이런 공장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뭐 타이어 공장 이런 데 이제 RFID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 제조라든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헬스케어들요. 그리고 농축수산업. 그래서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에 활용이 되는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S1 국제 표준의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나가 해온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보면 이거죠. 리코드 업로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쌓아온 지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뭐 책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 그걸 읽고 또 다른 경험과 지식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런 레코드, 업로드, 쉐어 이런 선순환 과정에 인류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언어를 썼습니다. 우리 국제표준, 국제 공용 언어가 뭐 영어, 그 다음에 뭐 아랍어 6개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을 보면은 사물 인터넷은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은 사물이라는 게 인터넷에 연결되고 센싱 따고 이런 게 되지만은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다 사물입니다. 사람도 사물이고요. 그러니까 GS1이라든지 GS1에서 보는 어떤 사물의 대상은 모든 사실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S1은 기본적으로 레코드, 업로드, 쉐어처럼 아이덴티파이, 식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식별자를 줍니다. 그리고 캡처하고 바코드, RFID, AI, 뭐 메타버스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로 캡처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표준화되고 공유를 하고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는 게 GS1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GS1이 보시면 더 글로벌 랭귀지 오브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산업에 공이 이제 활용이 되는 어떤 국제 표준 공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권을 보시면 여권이 보면은 여권 들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떤 국제 표준의 어떤 하나 예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별자, 여권 번호, 그리고 오희, 뭐 네임, 이름. 우리는 이름 쓰지만 이름 써놓고 외국 사람 보고 읽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별자, 어휘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GS1은 이런 식별자랑 어휘를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마스 데이터요. 얼굴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럼 마스 데이터라고 하고 트랜잭션 데이터는 우리가 뭐 여권 발급받기 위해서 돈을 낸다든지 비즈니스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는 이제 여권 돌고 뭐 입국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으러 간다든지 그런 성격의 형태를 이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GS1도 똑같이 이런 형태의 표준을 씁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표준을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연미 팀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상품 코드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맥주의 바코드가 871 네덜란드고요. 2000이 하이네켄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02551이 저 500ml짜리의 맥주 캔입니다. 요것만 들고 전 세계 어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권번호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뭡니까, 여러분 다 맞았겠지만은 모더나라든지 그다음에 파이자 백신들이 다 GS1 코드를 가지고요. 얘네들은 맥주랑은 조금 다릅니다. 시리얼 넘버라든지 로트 넘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럴 하나하나도 시리얼 번호가 있고, 저기 갑이라든지 WHO라든지 후에서 이런 그 백신의 생산부터 해서 여기 주사 맞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이력 추적을 하도록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의무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 세션이 이제 그 해양 관련된 쪽인데요. GS1에는 13가지 식별자를 하나의 응용을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이런 상품이라는 게 우리 새우깡이라든지 이런 상품도 있겠지만은 이런 산업에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센스라든지, 저 센스가 에머슨에서 만든 온도 센서거든요. 이게 실제 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GS1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품 코드고요. 그다음에 팔레트 자산 코드입니다. 근데 빌려주는 자산이고, 그다음 구명보트는 배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빌려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항이 있는데, 부산항에 보면 배대는 선석도 있고, 그다음에 도선사가 타는 바다에 도선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장소에 GS1의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위치 코드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항해사, 기관사, 승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람들도 이런 식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병원 같은 경우는 그 환자 코드, 그다음에 의사 코드, 그다음에 간호사 코드 이런 부분들이 GS1 코드를 쓰는 부분들이 해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코드 있습니다. 우리 그 구청에서 뭡니까, 저기 보조사 하나 받으면은 바코드 비슷한 게 있거든요. 숫자가 있는데 그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GDTI라는 글로벌 다큐먼트 타입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은 누구든지 그 구청에서 온 그 뭡니까 통지서를 스캔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뭔 정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8,000개의 공공기관 정부들이 이 GS1 코드를 써가지고, 그래서 발급받은 그 빌지를 가지고 슈퍼마켓 가서도 그 뭡니까 돈을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식별자들이 보시면은 뭐 쿠폰이라든지 우리 그 구글 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쿠폰이 GS1 코드고요. 그 다음에 선박 부품 코드, 배송 코드, 탁송 코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책들, ISBN 넘버, ISSN 넘버도 사실은 GS1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GS1은 사물 인터넷, 그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식별하고 싶은 모든 오브젝트에다가 코드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교환인데요. 사실은 데이터 교환하는 표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산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표준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GS1에도 데이터 교환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더 많이 될 겁니다. GS1의 데이터 교환 표준은 EPC-I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이요. 저기 있는 선박이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나요? 예, HMM의 이제 배인데요. 저 배가 예를 들어서 저기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항에 우리가 저기 출항을 한다. 이게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공유를 하는 거 보면은 GS1은 육하 원칙을 씁니다. who, 누가, HMM이 GS1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what, 컨테이너 선, 이거는 컨테이너의 IMO 넘버를 씁니다. 모든 것을 다 GS1 코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제기구에서 만든 코드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공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where, 장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출항하는 선석, 대는 선석에 GS1 코드를 붙이는 것들이 글로벌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en, how, 뭐 센서 정보라든지 why, 출항했다. 우리는 한글로 출항했다고 하지만은 뭐 외국에서는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파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은 부품기업, 물류기업,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HMM, 뭐 부산항만공사 같이 이런 모든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교환하고 싶을 때는 이런 국제 표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이 아는 블록체인들요, IBM 푸드서스라든지 그리고 셉이라든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은
블록체인 안에 기록되는 데이터들의 글로벌 로밍을 이해 가지고 통신만 로밍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로밍이 돼야 되거든요. GSM 국제 표준을 씁니다. 그래서 식별자,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데이터. 제가 말씀드린 6화 원칙에 따라서 블록체인 안에다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세션에서 다음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디지털 링크라는 겁니다. 1988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바코드를 썼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데 몇 년 있으면은 이제 차세대 바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기존의 바코드는 그냥 가격만 아는 것인데 이 바코드는 차세대 바코드로 해서 QR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알고 싶은 예를 들어서 선박에 들어가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에 이제 GSM 코드가 있고 스캔을 하면은 이 구명정에 관련된 IMO의 메인터넌스 인스펙션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운영 유지 교수 매뉴얼, 인증서 정보, 그다음에 텔리 메인터넌스 이런 부분들을 QR을 차세대 바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인터넷 세상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랑 서비스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표준이 만들어졌고 현재 그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려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통산업 생태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데다가 우리 국내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GSM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 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저희가 아까 디지털 여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권 코드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마스터 데이터라는 GSM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그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업체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이제 GS1의 어떤 그런 표준 데이터를 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들에 대한 코드, 그다음에 성분이라든지 알러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서 이제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게 작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DA가 약뿐만 아니라 식품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내년까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GSM 코드 쓰고 GS1의 이력 추적, 어찌 보면 GS1의 IoT 표준을 쓰게끔 의무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약품이나 그리고 스마트 AI 카트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전 세계 상품의 그 여권 정보가 수억 개가 되거든요. 그게 GS1의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공유가 됩니다. 이걸 써가지고 스마트 카트에서는 이제 카메라로 학습이 된 카메라로 그 상품이 뭔지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업이 유통물류 쪽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FDA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식약처가 모든 약품들, 백신 포함해서 약품들, 그다음 의료기기요. FDA 보면은 레벨 뭐 1, 2, 3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심장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도 GSM 코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수술실의 가위라든지.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메디컬 디바이스, 엑스레이 포함해서 다 GSM 코드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혹시나 치과 가셔가지고요. 그 포터블 엑스레이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은 GSM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보다 훨씬 전에요. FDA가 드럭 스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를 만들어서 내년 11월까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의약품에 대한 이력 정보들을 GSM 표준으로 제출하게끔 그리고 공유하게끔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루어질 테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 의사, 환자, 그리고 의료기기, 약품, 그다음 병실, 수술실 이런 정보들이 코드를 가지다 보니까 수술실에서 일어난 것들을 리코딩하는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되는 사례들이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산업 보면요, 이제 스위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보면은 철도가 이제 발이다 보니까요. 예전에 보면은 프랑스 철도에서는 그 프랑스 철도 회사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내 기차가 파리를 출발해가지고 어딥니까 독일 넘어가더라도 독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를 센서 데이터요. 내가 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바퀴의 온도가 어떤 그런 센싱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센서가 기차에 있는 게 아니라 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썰로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 안 주면은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이 필요합니다. 너네 기차가 지금 기차 한 칸마다 지하선 코드를 가지거든요. 너네 기차 몇 분이 방금 어디 지나갔는데 바퀴 온도가 좀 높아, 좀 문제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철도에 들어가는 기자재 바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알스톰이라든지 떼저에 만드는 알스톰이라든지 지멘스 모빌리티 이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철도 운영사 SNCF나 스위스 레일웨이처럼 선로 운영사, 그리고 고장 나면은 다른 나라 보내서 수리 맡기고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도 잘 지혜성 국제 표준 데이터로 공략하게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멘스의 비전입니다. 지멘스 비전인데 지멘스가 뭡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자기 밑에. 근데 막 M&A 하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다 코드가 제멋대로요. 이거를 지혜선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레일 쪽에 보시면은 우리 설계부터 해가지고 생산, 운용, MRO 이런 모든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이제 지혜선으로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 트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는 누가 공급을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지혜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또 항만의 도시, 해운의 도시, 물류 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로테르담에 보시면요, 포트 익스체인지라고 지금 로테르담 터미널의 반 이상은 이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휴스톤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혜선 표준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2014년도인가요? 로테르담, 머스크하고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빙코라든지 여기들이 사실은 그 항만이나 해운의 키 플레이어들입니다. 글로벌 키 플레이어들. 여기랑 CMA, CGM, 머스크라든지 MSC, 보팍셀 다 모여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만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 물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든 게 이 로테르담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혜선 표준뿐만 아니라 여러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MEDID라고요. 우리 그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에 대한 코드, 인정. 여기에도 이제 지혜선 코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아까 구명정 같은 그런 경우에 이 코드를 보면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구명정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스마트 컨테이너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테이너에서 온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상에서 해상으로 갈아타는 그런 이벤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22가지 정도의 표준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구현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혜선의 아까 EPCI에서 6화 원칙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은 페닉스라고요. 유럽의 글로벌 육상, 해상 물류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육상 우리 독일의 라인강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그다음에 육상 이런 물류망들을 지혜수원으로 엮는 작업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페닉스라는 프로젝트고요.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그다음에 항공, 해운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혜선 표준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부산은 이제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판장을 가지고 있고 수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시면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명태나 참치들이 어디서 잡혔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까지 왔는지, 내 수업시까지 왔는지. 이거를 이제 전 세계 한 80% 이상의 수산업의 레베뉴를 차지하는 수산업체, 유통업체, 메트로 같은 모여가지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다이얼로그 온 시푸드 트레이서빌리티고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국제식품기구랑 세계 자연기금이 같이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표준이 정확하게 지혜성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참치의 일생 그리고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에서 나오는 새우 일생 이런 모든 시푸드들의 일생을 지혜선하는 구축하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오브 시푸드,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트레인, 인터넷 오브 십스,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글로벌한 식별자를 보고 그들의 일생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국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2019년도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지혜선을 쓰자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행안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소를 촘촘하게 만들어갑니다.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사물 주소라든지 이런 주소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지혜선 코드를 매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지 기계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주소의 모델도 개념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소에 관련된 정보들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형태가 어떻고 이런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표준이랑 연결을 합니다. 뭐 GS1이라든지 오전에 신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공간 정보는 BIM, 뭐 GIS 연결이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양한 혁신 성장 서비스를 만드는 게 행안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그 주소법에 보면은 주소산업진흥법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LBS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이제는 주소 기반 서비스라는 게 더 재밌는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부산에 이제 스마트 빌리지에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쓰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세션이 이제 해운 쪽인데요. 저희가 그 조선 3사랑 그다음에 조선해패라든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다음에 KR 한국선급 등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기자재부터요. 그다음에 조선 3사는 스마트 플랫폼을 만듭니다. 다 파편에 조선 3사마다 다 플랫폼 다 다릅니다. 이걸 통일하는 거죠. 데이터도 표준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 항만, 그다음에 해운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지능형 서비스를 만들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표준들이 다양하겠습니다. IMO, ISO, GS1, 그죠? 그다음에 뭐 UNC 팩트라 ER라든지. 그래서 GS1은 또 여기에 하나의 꼭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건 다음 세션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에 가면은 스마트시티 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스마트시티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실제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하고 검증해야 될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에코델타 시티에 내년 초 되면 이제 건축 들어갈 텐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있고 야외 보시면은 뭐 지하 공동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 그다음에 쇼핑 센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GS1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전주, 완주의 로컬 푸드에다가 GS1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농축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완주 로컬 푸드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로컬 푸드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사시는 한 1000가 이상의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해는 감자가 생산이 잘 된다면 전부 감자 심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뜻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 로컬 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들을 다 분할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언제 뭐 심으라고 대신에 이걸 비싸게 사줍니다. 그러면서 직매장도 있고 두유 공장도 있고 가공센터도 있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하나의 어떤 생태를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생산, 가공, 유통, 물류 쪽에 GS1 국제 표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완주의 직매장 하나에 가면은 뷔페가 있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거기서 놓은 지역 농산물을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스캔을 해보면은 뷔페인데 감자는 누구 집에서 만들고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인터넷에도 토마토, 인터넷에도 두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도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GS1 국제 표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쪽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리움 고승곤입니다.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GS1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구축을 하거나 뭐 저희는 이제 분산 시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의 표준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표준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GS1이 그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컨셉, 이런 표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확산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확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강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빨리빨리 먼저 한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데 표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쓰다 보니까 뭐 고착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FDA도 그렇고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항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정책은 다시 조금 더 제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사례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례가 없어 그렇지. 아까 저기 로테르담의 항만이라든지요. 그다음 철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세하게 세부 표준들이 한 4가지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떼제베나 알스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이런 그 식별 코드를 주는 체계라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저기 수산 쪽에요. 수산 쪽에 보시면은 정말 상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장이 배를 몰고 저기 태평양 어디에서 참치를 얼마나 잡았는데부터 해가지고요. 이 참치를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가공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선박에 싣고 배 도착하고 또 위판장에서 팔고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벤트가 표준화되어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제거해야 될지까지도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는 어떤 그런 표준화에 그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